예, 저는 그 역사학적 시각에서 자매 선생님의 그 삶과 그분의 일생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자매 선생에 대한 연구가 어, 그렇게 많이 돼 있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자매 선생님에 대한 그 자료가 말이죠. 상당히 충분하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 선생님이 정말 그 독실한 그 도학자였다는 사실은 그 문집을 통해서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런 그 도학자분들의 그 문집이 보면 성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은 많지만 그분의 어떤 행적이나 그분의 어떤 그 심성 또는 마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어떤 자료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를 않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매 선생의 그 진솔한 면을 드러내 볼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은 암중모색을 하다가 제가 늦게 좀 이게 찾아낸 것이 그 제자인 그 조국선이 그 자매한테 그 수학을 하면서 본인이 그 일기를 써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그 자매 선생을 만났을 때 본인이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서 간접적이나마 이제 조국선의 일기가 자매 선생을 조망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자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 자료는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그 자매 선생에 관련되는 뭐 문적이 뭐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저 관찰이 하나 말이죠. 저게 그 옥션엔가 떠가지고 지금 그 판매를 하려고 내놓은 건지 보니까 근데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 선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선생님은 그 조선 중기 선조 때부터 광해군 또 인조 때까지 걸쳐서 살다 가신 처사형 그 도학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일평생 그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셨고 어떤 벼슬을 통해서 출세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류에 대한 관심은 거의 끊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또는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원래 이분이 서울 분이신데 거기서 계속 종신토록 살지를 못하시고 이제 지방으로 말이죠. 이 떠돌이 생활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난살이를 하셨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혼란에 빠짐에 따라서 현실 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가족을 끌고 내려오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아산의 신창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신창이 왜 그분의 선택지였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분명한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는 이렇게 어떤 연고가 있다는 거는 경제적 기반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상속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가나 친가나 또는 처가 쪽으로부터 상속되어진 어떤 토지가 있어서 그걸 믿고 이제 내려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산과 이분은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관련을 이제 맺게 되어지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때까지 상당히 많이 언급되거나 또는 연구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강학 활동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그 양성을 했고, 그것이 아까 우리 김기승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 17세기의 아산 유학을 한 단계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효과가 대단히 이제 크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그 학문적 그 연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신천까지 이제 확산을 시켜가지고 특히 내포 지역의 유학 발전에 상당히 크게 이제 공헌을 하신 이런 측면이 높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가문적 배경부터 제가 이제 차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 논문을 뭐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제가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그분의 이제 친가를 보면은 이 함양박 씨의 그 중에서 박지계 선생의 이제 증조부인 박중검 그 이란 분, 그때부터가 이제 대부분 가문이 좀 부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세 명의 그 아들을 그 낳게 되고, 이분들이 다 이렇게 벼슬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 이와 같은 그 지위에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벼슬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소위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확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재미난 거는 이분이 사셨던 그 동네예요. 그 서울 그 주거지가 이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지금 신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이제 돈이문, 바로 서대문입니다. 이 원래 서대문이 처음에 조선왕조가 건국됐을 때 있었던 자리에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이제 신문로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깥에 보면은 저 동그라미 표시한 그 냉정동, 거기가 바로 이분들의 생활하던 그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위치상으로는 여기 지금 보면은 강북 삼성병원 그 뒤편 쪽에 어디였을 거가 하는데, 여기는 대단한 반촌입니다. 그래서 그 담장 하나 사이에 뭐 권율 장군, 황윤길, 뭐 강사상, 이유관 이렇게 그 저명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어서 그 지역적 연구를 통해서 서로 아주 활발하게 말이죠. 인간적 교류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유관이라고 나오지만 이분이 바로 박지계 선생의 장인이 되시는데 바로 다 이제 이웃에서 이렇게 서로 혼인까지 연결이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인 이유관 선생은 덕천군 이웃생의 이제 5세손으로 박지계가 이제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이분의 어머니의 집안 이제 동생이 민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살에 고아가 되는 바람에 민순의 밑에서 자라면서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홍가신 선생하고는 다 동창이 되는 것이죠. 한 선생 밑에서 이제 배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동네 살던 예조판서 권극래라는 분이 이유관을 갖다가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바로 그들이 이제 바로 권수기, 권정기, 권득기 이 형제들입니다. 이들하고 서로 이제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교유하게 했다. 그리고 이호민, 서성, 광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막역해서 진소래라는 이런 친목계까지도 서로 이제 했던 관계다. 그리고 이제 처남들이 또 걸출합니다. 이경직, 또 이경석 뭐 이런 인물들인데 다 김장생 문화면서 호조판서, 또 이경석은 경조호란 때 바로 이제 영의정까지 했던 이제 그런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이제 처남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에 박지기 선생의 이제 유년 시절과 학문 수련 과정을 보면은 그 부친께서 황해도 그 송화현감으로 재임 중일 때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하셔요. 근데 가만히 연령을 따져 보니까 그 부친의 연세가 5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아들이지만 실제는 거의 손자뻘 되는 정도의 어린 그 아들을 이제 그때 놓은 것인데, 이분이 이제 두 번 상처하시고 세 번째 이제 결혼하신 전주희 씨 몸에서 5명의 아들을 놓고 그 중에서 막내가 바로 이제 박지계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상당히 좀 짧겠다 생각을 했는데 10살이 되는 해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그 생활은 이제 10년밖에는 이제 못했던 것이고, 아버님이 순직을 하고 나서 반송방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박세무 선생의 동무선습을 읽었다 하는 그 기록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과거 시험에 대한 의지보다는 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열심히 그 학문에 연마하고 거기 관심이 많았던 그런 그 어린 날의 그 모습과 태도를 그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율곡이나 또는 우계 같은 사람들 밑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자기 친구였던 이명준이는 그 우계 문화에서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뭐 독선생을 두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이제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학문적인 어떤 영향을 또 주고받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의 독학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분이 그 다른 이제 그 사계 gem장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학문 경향을 달리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아닐까 하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계 성원이나 율곡 이를 존모하면서 이들 문화에 나가서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어떠한 그 목표랄까요? 아니면 이제 학문적 성향이 바로 율곡이나 그 우계와 같이 이제 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어지는 거는 광해군 때의 그 난정과 신참으로 인해 낙향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자묘 선생 그 연보를 보면은 개치곡사 사건으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과 또 자묘 선생의 친구였던 그 김내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충격을 먹고 그 이듬해에 이제 신창으로 그 낙향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박지기 선생의 장인인 이우관이가 보면은 그 광해 1년에 말이죠. 이 그 천안 군수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임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 재임 중에 남겨놓은 우곡일기라고 하는 일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 광해 1년 12월 30일 날 발령을 받아서 천안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 자기 둘째 아들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부임한다는 사실을 이 박지기 선생한테 알려요. 그래서 부임하는 날 보니까는 오후 미시라고 이제 시간까지 밝혀놨는데 그때 그 장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박지기 선생은 그 무렵에 이 그 신창에 내려와서 이제 사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족 그 형제가 6이지만은 그 6명의 형제가 일제히 다 서울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뭐 큰 형은 괴산으로 내려가고 뭐 또 둘째는 어디 가고 그래서 근데 신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세 형제가 내려옵니다.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세 형제가 신창으로 왔다는 것은 세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신창에 있었다고 할 수가 이제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열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수열이 그 마을 그 지역을 드리는 건데, 지도상으로는 보면은 국교청 가에 지금 빨간색 칠해있는 데가 이게 수장리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중방리가 있고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서원리가 위치하지요.
그래서 박지계 선생이 수열이 사시다가 나중에는 중방리로 옮겨가셔가지고 거기서 생애를 이제 마치시는데, 이 수열이라는 곳이 바로 그 국회성 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홍수가 나면 말이죠. 금방 여기가 물에 잠겨서 홍수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특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보니까 지표면에서 한 10m 정도밖에는 안 되는 지역에 이제 마을이 조성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셨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어떠한 경제적 기반이 이제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또 여기가 일종의 하천부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새로 개간을 해가지고 농토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신 것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연구와 강화 활동을 보면은, 친구의 이제 권득기가 바로 어릴 때 옆집에 살던 동네 친구였는데, 또 조익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이유로 지방으로 낙향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권득기 문집에 나오는 가장에 보면은 권득기는 남양으로 내려왔다고 되어져 있고요. 조익 선생은 이제 차가 쪽을 따라서 신창으로, 처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 왔다가 일로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학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아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격렬하게 성리학적 주제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서로 하고,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엄청나게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 양성을 위한 강학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조카들, 그들뿐만 아니고 인근에서 찾아온 이의길, 조국선, 이중영, 여러 이런 인물들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데, 재미난 거는 말이죠. 이들이 가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자식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방숙 이의길 같은 사람은 조부가 이호원인데, 이 사람이 당시 유배를 가서 14년 동안 거제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정이라는 분이 삭탈 관직돼서 아버지도 관직이 쫓겨나요. 연좌제로. 거기에 이제 분함을 가졌던 아버지가 자살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의길이는 할아버지 유배지에 가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돌봐드리는 일도 했고, 이 사람은 한이 맺혀 있죠. 그래서 조국선이의 일기에 보면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주 맹렬하게 공부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여담이지만은 이의결이는 자매 선생이 제일 자기가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매 선생이 사계 선생에 비해서 보면은 당시 주류 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계 선생이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제자를 많이 양성했고, 거기에 또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배양했습니다. 근데 자매 선생은 제일 걸출한 제자가 이의길이어서, 이 사람이 아마 오래 살면서 송시열 같은 만큼의 오래 살고 많은 활동을 했었으면 자매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이 불과 38인가 나이에 죽어버리죠. 그 바람에 자매 선생이 아주 비통한 마음을 얼마나 아주 슬프게 제문에서 썼는지 보는 사람이 참 마음이 찡할 정도로 그런 제문을 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스승을 받쳐줄 수 있는 걸출한 제자가 계속 많이 배출돼 나오고, 그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점에서 자매 선생이 사계 선생에 비해서 이제 밀렸던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접 안정과 박지계 정치 활동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최영선 교수님도 발표를 하실 것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는데요. 내용에 대한 거는 제 논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인접 안정이 일어났을 때,
자매 선생과 가족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극적인 그 변화를 줬지요. 그래서 이제 신정에 이제 참여에 대한 권유를 받고 초빙되어져 가지고 소위 이제 노성 수교 또는 뭐 살림처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대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새로운 그 이제 정부의 참여를 하면서 바로 부딪힌 문제가 인조 생부 정원권의 추승 문제하고 복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정 대신들과 또 사기 김장생의 주장과 박지계 그 학단, 저는 학단이라고 불린 게 이제 왜냐하면 박지계 선생이 여기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선생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같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같이 싸우는 이제 그 모습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관직을 사퇴해버리고 은거생활을 하면서 이 그 인조 한 10여 년 동안 아주 그 복잡한 이와 같은 그 추석 문제와 복제 논쟁이 전국을 달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왕인 인조의 의지와 서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 바람에 결국 그 박지계의 의도 이제 저기 생각은 나중에 결국 실천되지는 걸로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덕분에 그 제자들까지도 새로 관직에 나가는 길이 열려서 아주 활발하게 관직으로 진출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계 선생의 죽음과 추창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1633년경에 오게 되면은 박지계 선생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박지계 선생의 머리 뒤에 종양이 발생을 해가지고 개암 열매만큼이나 아주 큰 이런 있었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스승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5년도 6월 달에 보면은 이 학기, 바로 이제 모기한테 물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7월 13일 날 보면은 정치면서 고종을 했다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죽음의 계기에 대한 거는 조국선의 일기에 의하면은 초 9일 날 둘째 아들 유연의 3살 난 손자가 이제 죽게 되는데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슴과 이제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제 타계를 하셨다. 아마 이제 개인적인 손자의 상실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서산으로 초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심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을 이제 합장을 해가지고 청주 남면에 지금 현재 사덕리에 있는 묘소로 이제 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직을 받고 그 다음에 오연서원에도 이제 대양이 되게 되는데 이 오연서원이 지어지는 그 위치에 가까운 곳으로 말이죠. 자매 선생이 나중에 중방리로 이사를 하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중방리에서 돌아가셔요. 바로 오연서원 앞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오연서원의 배양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 제자였던 김극형의 증손자였던 영의정 김제로가 건의를 해가지고 영조 때 문목이라는 시호를 이제 하사를 받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을 제가 이제 맺은말로 정리했습니다. 박지계 선생은 사후에 오연서원, 곧 인산서원에 배양되어 가지고 이제 아산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는데요. 17세기 아산에 새로 입향해 가지고 학문과 교육으로 아산 지역의 유학적 전통과 기반을 넓히고 또 그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제 기여하신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따라서 17세기 아산 유학의 형성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바로 자매 박지계 선생이라고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산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기에 앞으로도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많은 조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